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메이지 유신 저희가 한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에서는 메이지 유신이 일어날 당시에 일본의 상황, 일본을 또 둘러싼 여러 상황들, 그 내부의 사무라이들의 어떤 움직임,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메이지 유신 가봐야죠. 예, 근데 이제 대내적 상황을 받고 대외 관계를 조금 더 보고. 오늘 메이저 유신 아니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조선하고 같이 봐야 되니까 우리 조선하고 같이 포기 안 될 것 같아. 앞 상황만 보는 걸로. 네. 사실 우리 이제 당시에 우리 조선도 일본에 에도 막부하고 교류를 하고 있었죠. 네. 왜냐하면 임진왜란이라는 서로 완전히 원수가 됐지만 도쿠와 이에야스는 이제 조선에 계속 국교를 같이 열자고 간청을 하는 거죠. 네. 왜냐? 나는 임진왜란에 참가도 안 했고 반대했다. 도쿠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나는 완전 다른 인간이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 체제가 이제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당시 또 조선 정부 입장에서도 위에 이제 후금이죠. 나중에 청나라 쪽에 자꾸 쓰여지니까 자꾸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겠다가는 아래로 다 공략받으면 위험해지니까 그럼 우리도 일단 일본하고는 좀 관계를 만들어 놔야겠다. 그래서 결국 다시 해가지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물론 조선통신사는 그 이전에 여러 형식으로 이어집니다만 그 조선통신사를 이제 재개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18세기 후반에 되면 여러 이제 경제적인 그 요건들과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조선통신사 초빙도 이제 연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 이거죠. 한 번 가는데. 네, 우리가 출발하지 않습니까? 한양에서 출발하잖아요. 부산에서 배 타고 대마도 갔다가 대마도에서 또 중간섬 하나 갔다가 일본 본토 가서 빈손으로 못 가고 또 바리바리 싸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쪽을 접대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이제 에도 막부 입장에서는 자기들 막부의 권위를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보통 이제 막부에 새로 이제 장군, 쇼군이 취임을 하고 이럴 때 이제 일종의 취임 축하 사절 개념으로 해서 이제 오고 이러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접대를 해야 되는데 보통 한 4,500명 가거든요. 4,500명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 행렬이고 그 사절단에 모든 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밥, 그 숙소, 삼시세끼 선물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경비가 엄청나게 들었대요. 막부 당시 예산의 뭐 10% 이상이 들었다. 이 정도까지 할 만큼 한 번 오면. 자, 그런 어떤 예산 문제도 있고 또 항상 안정, 쇄국을 지향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조선이 자꾸 이렇게 통신사가 오다 보면 그 조선 통신사가 한 번 와서 쭉 얘가 일본 에도 갔다가 에도에서 좀 위쪽에 한 번 더 갔다가 다시 이렇게 역코스 해가지고 조선 땅 다시 돌아오는데 한 1년 걸리는 것다 보거든요. 1년. 6개월에서 1년. 그 와중에 이 일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마지막 돈도 있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마지막 통신사가 1811년 에도까지 오지 말고 스시마섬에서 맞이하는 걸 끝내요. 스시마섬에서. 네. 그걸로 끝. 이제 그 조선과의 관계 본토까지는 됐고. 네네. 스시마에서 끝내자. 가까운 데서 그냥. 그리고 또 이제 그 조선하고는 관계가 있다가 이제 그것들이 또 여러 가지 이제 좀 이제 끊어지는 정도의 관계고 러시아가 이제 18세기 후반에 계속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러시아는 항상 그 블라디보스톡 뜻이 동쪽을 정복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계속 동진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자기들의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사할린, 홋카이도 이쪽에 쭉쭉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은 이거 어떻게 할까? 이 북해도를 개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지고 또 논쟁이 벌어져요. 그냥 북해도를 완충지대로 두자. 그러면 이 러시아 쪽하고 완충지대에 두는 게 안 낫겠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한 동시에 그 일본이 이제 막부가 있는 데가 에도라고 지금 도쿄잖아요. 지금은 이제 도쿄만이라 부르지만 그 에도만이라는 게 일본인 서울이라든지 북경은 바다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도 한강으로 해가지고 서해에서 바로 서울 들어가기 좀 힘들잖아요. 배 타고 쭉 올라간다 해도. 자, 그런데 일본은 도쿄가 바로 바다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 공격에 너무 취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도만 방비도 좀 낯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또 전 세계 곳곳에 포경선이 전 세계를 이제 횡단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모비딕 나옵니다만 서양의 서구의 거리들이 이 가스등 같이 이제 등을 켜지 않습니까? 기름등을 켜잖아. 그 고래기름 갖고 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래가 이제 잡으러 전 세계 돌아다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포경선들이 출몰한단 말이죠. 포경선이 출몰해갖고 계속해서 물 달라, 식량 좀 달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답례로 기독교 관련 서적을 나눠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쇄국을 해야 되는데 자꾸 밑에 백성들한테 서양에 정복하는 것들이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이 위기가 닥쳐오는데 해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는 차에 이제 급보가 전해지는 거죠. 아편 전쟁. 아편 전쟁에서 중국이 패했다는 급보가 전해져. 청나라가 패했다. 절대 강국인 줄 알았던. 네네. 예. 근데 이게 참 우리는 좀 이게 늦게 알게 된 건데 네. 일본은 어떻게 빨리 알게 됐냐면 일본이 다 이제 그 예전에 처음에 이제 그 포르투갈이 오고 했는데 이제 쇄국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사키 카스테라 나가사키 항구에 그 앞에 데지마라는 인공섬을 만들어요. 인공섬 비슷하게. 인공섬 같은 걸 만들어요. 일종의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거기에 네덜란드 상관, 요 네덜란드 사면 거기서만 딱 있으라. 그리고 우리하고 교역을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제한된. 그 하나만 둔 거예요. 세계로 향한 유일한 창은 딱 거기 둔 거예요. 아, 자유무역항 비슷한 걸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죠. 네, 대신 이제 그 밖에 네덜란드만 오는 거예요. 네. 아, 왜냐? 네덜란드 신교잖아요. 그 네덜란드 무역 좋아하잖아. 우린 종교, 선교, 포교 관심 없어. 우린 장사, 돈만.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괜찮다고 본 거죠. 그 나머지 포르투갈, 스페인은 자꾸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 안 되네.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선교죠, 선교. 선교. 일본이 기독교가 그렇게 들어왔다가 네. 그 시마바라의 난입니까? 막 난리가 한번 크게 일어나고 그 이후로 완전히 탄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만 딱 하는데 이미 거기서 풍슬스라고 이 정보 우리 치면 정보 보고 서적을 딱 주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걸 일본 말로 번역해가지고 애도 맞고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치면 정보 파일을 짝짝짝 이제 정보 보고서를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네덜란드가 어느 정도냐면 아까 말씀드린 페리 제독이 1853년에 일본에 나타났지 네. 않습니까?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대지마에서 이미 일본에 1852년 1년 전에 그 서적을 줘요. 정보 보고를. 미국 애들이 너희들한테 군함 보낸다. 그 책임자는 페리 제독이고 걔 성격은 뭐고 이까지 다 줘요. 1년 전에 그 페리 제독까지 다 지휘관은 페리 제독이고 걔 개인 정보까지 다 해가지고 딱 갖다 줘요. 그러면서 어차피 올 때 개항을 하시오. 같이 서로 교섭 조약을 맺으라라고 컨설팅을 해주기도 해요. 네. 그렇게 이제 네덜란드와 관계가 있었는데, 네. 자 결국 이제 아편 전쟁이 오면서 이제 이런 거죠. 천하의 중국도 저렇게 깨어졌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서양식 포와 여러 가지 군사 전술을 도입해가지고 또 이제 각 지역하고 이제 막부하고 연계 관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자기들이 모든 걸 다 통제하고 안정을 했다가 갑자기 번을 이렇게 어느 번에 뭔가 요새를 만들고 지원을 해주면 이게 또 관계 다 깨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정이란 것을 우리 체제의 최고 이데올로기로 내세웠기 때문에 이 안정을 흔드는 행동을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건 자기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서양 세력은 자꾸 몰려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고민하면서 참 이 당시에 재미있는 게 예전에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근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일본이라는 섬나라는 최고의 천혜의 어떤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외부의 공격이 할 수가 없잖아요. 몽골하고 고려가 왔다가 그냥 박살 나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어떻게 내 바람 불고 하니까 안 되는데 바다 건너가야 되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딱 이제 전기선이 나오게 되니까 이 조건이 완전히 거꾸로 돼버린 거죠. 이제 바다 섬나라는 거는 엄청나게 방어가 불리해진 거죠. 아, 여기저기서 다 쳐들어올 수 이쪽에도 있으니까. 들어오고 저쪽에도 들어오고 육지 같으면 요것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뭐 저 위에서부터 저까지 몇천 킬로 우리 이걸 어떻게 다 막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역전돼버린 거죠. 전기 배에다가 실어가지고 병력 실어오고 대포 실어와가지고 물자 실어와서 쫙 상륙시켜가지고 해버리면 인연 꼼짝 못하는 거죠. 아니면 바다 바깥쪽에서 해안가에 포탄 벙벙벙 쏘아버리면 꼼짝이 당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도가 항구 도시라 했잖아요. 네. 모든 배를 통해서 연안을 통해서 이런 자기들 쌀이랄까 이런 물자를 전부 받아가지고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에도 많이 있죠. 그럼 전기선이 몇 척만 딱 막아버리면 그냥 끝이거든요. 그럼 전국에 물자도 못 들어와. 도로도 없고 뭐 이런데 이 배로 갖고 물자 다 들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속수무책이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는 이제 완전히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 막부가 위기감을 느낀 거는 막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군사 정권이잖아요. 네. 무인 정권이잖아요. 무의 본질이 힘이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힘으로 유지되는 정권은 정보에 가장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이 바로 무의 나라들 아닙니까? 왜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지금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 저 나라가 새로운 무기 체계를 발명했다더라. 새로운 뭐 조직 기법을 개발했다더라. 그거 넉놓고 있다가 갑자기 전쟁 나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정보에 민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 조직폭력배들도 정보에 민감한 거죠. 항상 그래서
조직 폭력을 하고 이런 데는 정보를 항상 제일 누가 어떤 놈이 나타났는지 이걸 항상 끊임없이 레이더망을 가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기들은 군으로 인해서 세워졌는데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아편 전쟁에서의 어떤 중국과 영국의 어떤 그 전투 현황의 여러 가지 피해 상황을 보고 또 지금 나타난 여러 가지 볼 때 도저히 우리가 전쟁을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을 내는 거죠. 전쟁하면 무조건 진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전쟁하면 지는데 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면 여기는 막부잖아요. 힘으로 무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는 순간 다 끝장이라는 거예요. 그 권위에 정통성의 권위는 힘에 있는데 힘이 약하다. 그러면 다 끝난다는 거죠.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 그래서 다들 복종했는데 다른 애가 나타나서 한 방 싸움을 해서 졌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죠. 아, 내가 실수였고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다시 그러면 두 번 다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무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를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보에 민감하잖아요. 근데 조선은 승리하게 나라, 학문을 하는 나라잖아요. 학문을 하는 나라의 핵심은 자기 수양이거든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수양만 잘하고 내가 마음만 똑바로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100만 대군이 몰려오더라도 나는 두렵지가 않다. 그 맹자의 대장부, 호연지기. 아, 내가 마음을 딱 잘 닦고 있으면 100만인이 몰려와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게 바로 문의 나라예요. 문의 나라는 그래서 외부에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 소인배나 외부에 신경 쓰지 대인은 있는 그 자체로 세상이다. 이런 거죠. 소인배는 맨날 남의 이야기하고 남의 사정이나 하는 거고 대인배는 존재 자체로 이 세상에 있을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대인배는 자기 일만 하면 된다는 거죠. 남의 신경 쓰지 마라. 이게 일본하고 사실 조선하고 그 당시 이제 일본하고 차이죠. 자, 그러니까 청나라야 뭐 저도 청나라 조정은 막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탱할 수 있지만 막부는 싸움에 무조건 지면 그것도 막부의 장군이 아까 말씀드린 정의 대장군이 있잖아요. 오랑캐를 정벌하는데 서양 오랑캐한테 졌다 진 순간 끝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막부는 서양하고 전쟁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든 간에 전쟁하면 지면 안 되니까 무조건 막 압력을 해도 그럼 덜어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전쟁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다 끝장난다는 걸 보는 거죠. 내가 그들 부탁을 들어주는 그림은 만들 수 있지만 그들하고 싸워서 지는 그림 나오니 끝이다. 예. 모든 권력 기반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군사면에서 지면 막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 막부가 무너진 것도 뭐 나중에 말씀 나오겠습니다만 그 조슈번이라는 지금의 이제 시모노세키 있는 그 야마구치 현입니다. 아베 지역구에 있던 그 동네. 이 조슈번이 자기들 이제 그 1차 전쟁에서 여러 가지 막부하고 싸움을 했는데 그 협상 조건을 이행을 안 하니까 막부의 장군이 직접 이제 몸소 나서가지고 조슈를 정벌하러 가거든요. 근데 정벌하러 갔는데 이게 완전히 싸움에서 연전연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일단 전쟁에도 지고 전투에도 지는 순간 막부는 그 존재의 명분이 사라지는 거죠. 존재 이유가.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든 서양하고 회피를 할 수밖에 없다. 네. 어쨌든 차라리 협상을 들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전쟁을 못한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대내적 조건에서 농민들이 살아가기 힘들고 사무라이들의 이제 경제난이 심각해지고 또 대외적인 측면에서 이제 서양 배들이 계속 몰려오고 군함과 대포가 몰려오고 아편 전쟁으로 중국이 졌다. 이 상황에서 이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네. 근데 그 와중에 재밌는 게 이 18세기 때 일본이 이제 나름 이제 경제가 쭉 발전해 오면서 존왕양이 사상이라는 게 대두가 되기 시작해요. 존왕양이. 존왕, 이때 왕은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 왕 천황이죠. 네. 그러니까 천황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양이 서양 오랑캐를 물리치는 것들. 서양 오랑캐를 물리칠 양자. 그 천황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서양 오랑캐를 물리친다. 이 사상이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지 않습니까? 아까 막부가 그 에도 막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갤로쿠 완전히 그 호황이라고 하는데 그 정말 이제 17세기 후반 해가지고 진짜 경제가 좋아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경제가 좋아지게 되니까 일본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랄까, 일본적인 전통에 대한 존경심이 이제 스스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제가 나아지니까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우리가 사실은 다 우리 민족의 문화와 역사에 다 우리 좋은 게 숨어 있었다. 우리 한류, K 컬처, 뭐 K 문화. 결국 따지고 보면 다 우리가 옛날 다 있었던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재조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국뽕이란 말도 합니다만 그런 거죠. 여기서 말하면 일본이 이때 이제 국뽕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야, 우리가 이제 경제도 좋고 하니까 우리 것이 좋은 것이다 해가지고 미토학, 국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흐름이 나오기 시작해요. 뭐냐면 일본이 세계의 근원이고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훌륭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일본이 우리가 최고야.
이런 이제 학문들을 막 하기 시작하고 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죠. 우리가 왜 위대하다는 근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 왕실이 위대하다는 네, 근거 이런 거죠. 중국은 계속 왕조가 바뀌었다 이거죠. 네. 근데 우리 일본의 왕실은 계속 되어지고 있다. 만세 일개. 얼마나 이게 위대한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보다 우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국이다. 신의 나라다. 이거죠. 신이 점지해 준 나라다. 그러니까 외국의 침략행위 우리한테 오는 거는 무조건 막아야 되고 우리가 최우수하니까 우리 걸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조낭사상하고 양의사상이 결합해가지고 이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리더십을 대망하지 않습니까? 뭔가 초인이 나타나야 돼. 우리도 항상 그렇잖아요. 뭐 정치가 안 좋을 때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한테 무조건 사람들이 쏠리는 거는 어디 가나 뭐 그런 인지상정입니다. 항상 위기 상황에는 새로운 뭔가 백마탄 초인이 나타나길 기다립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권들이 열심히 이제 새로운 인물들을 네. 찾아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쉽지가 않아요. 네, 새로운 인물들을 찾아 나서고 있는데 진짜 괜찮은 인물들은 안 하려고 그러고 네. 안 하려고 해요? 없는 그런 게 분- 아니라? 뭐 사람 따라 좀 다르긴 하겠으나 원래 생각이 이쪽으로 있는 분들 아니고서는 약간 좀 주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과연 거기 갔다가 이제 완전 또 왜냐면 네. 망가지는 거 워낙 많이 보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인물이라는 게 단순하게 뭐 머리가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이제 새로운 산업, 새로운 조직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새로운 인물인데 그건 단순한 특정 인물 갖고는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꼭 같아요. 무슨 뭐 네. 학력이 뭐 엄청나게 높다거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네. 그냥 이전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카테고리에서 예. 새로운 사람을 찾고 예. 기존에 엄청나게 뭐 많이 쓰는 대리운전 앱에서도 또 새로운 카테고리가 또 생겨나고 맞습니다. 네, 대박 114 대리운전 앱을 다운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지선 씨 써봤습니다. 써봤어? 네. 제가 운전을 하면서 한 번도 대리운전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술을 워낙 이제 안 드시니까. 네. 근데 이번에 한번 음. 불러봤거든요. 아. 와, 좀 놀란 게 목 놓아 바로 그 황금 시간대 있잖아요. 에헤. 10시, 11시. 네. 그때 탁 하니까 3분 만에 아유 너무 친절하시고 친절하고 너무 빠르게 잡히고 네.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저렴해. 네. 아, 사용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추천인에 나 넣었을까요? 아, 알려주시지. 그러면은 뭐 가요? 그럼 나한테도 적립금 네. 쌓이고 아, 그렇죠. 지선 씨한테 적립금 쌓이고 진작에 알려주셨어야죠. 아하. 아이디를. 참 이렇게. 여러분은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 네. 추천인의 정프로 나 좀 넣어주시면 네. 예, 저한테도 좀 아이디를 포인트가 좀 알려줘요. 그 아이디가 있죠 참. 저도 있을 텐데. 알려줘도 되나? 말입니다. 누구한테 많이 들어오나 한번 해볼까? 아, 그럴까요? 아, 나도 좋죠. 네 그렇게 서로 또 추천도 좀 해주시고 네. 그러면서 대박 114 대리운전 합리적 가격으로 아주 빨리 친절하게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연말연시 이용할 일이 특히 더 많아집니다. 자 일본 네. 일본입니다 지금. 그 바로 이제 존왕양이 사상이 대두되니까 이제 그 와중에 막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기근이 닥치고 이런데 무능은 자꾸 드러나게 되고 일종의 세금은 자꾸 높이다 보니까 농민의 저항은 거세지고. 네. 근데 이 와중에 일본의 서남 지역에 있는 이제 번이라고 해요. 네. 그 지역의 영주들 이 다스리는 번에 사스마 번이 있고 조슈 번이 있는데 네. 여기서 뭔가 변화의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스마 조슈 번은 그 와중에 막부는 이제 뭔가 무기력해져 가고 있는 와중에 이 번에서는 새로운 식산 정책,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산업을 새로 일으키고 인재를 이제 좀 과감하게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고 그래서 그 번의 체질 개선에 성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이 모아지고 산업이 모아지고 인재가 자꾸 키워지는 거죠. 네네. 그 조슈 같은 경우가 지금 야마구치현인데 바로 그 아베 아까 말씀드린 총리의 지역구고 네. 거기가 결국 나중에 메이지 유신의 최고의 인재 풀이 바로 조슈입니다. 그리고 뭐 그거에 버금가는 게 이제 사스마거든요. 이 조슈와 사스마라는 양대 번이 딱 서로 손을 잡았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사초라고 하는데 사스마 조슈 합쳐가 사초라는데 이 두 지역이 거의 이제 이 정치 권력을 계속 장악을 했고 그 1945년 일본이 망한 이후에도 이번에 그 아베도 한 10년 가까이 총리를 했습니다만 네. 이전에 아베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작은 외할아버지인 사토 에이사쿠 전부 다 이쪽 출신 양반이죠. 그러니까 이 조슈가 이렇게 됐고
사스마 같은 경우는 이제 육군이 조슈가 강했고 사스마는 해군의 사스마거든요. 네. 말 그대로 레일 전쟁에서 러시아 발틱 함대를 완전히 뭐 무참하게 격파했던 도고 이에야츠루 제도, 그리고 일본의 뭐 레일 전쟁 때 육군을 담당했던 오야마 이와오 대장, 그리고 사이고 다카모리라고 일본 유신의 그 삼걸 중에 하나인데 그 동생이 사이고 수구미치 해군 대장. 그러니까 이런 뭐 하여튼 인재풀들이 여기서 다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하급 번사거든요. 주류 세력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각 번에서 번주들이 나름 머리가 있는 번주들인 거죠. 네. 특히나 이제 사스마 번주 같은 경우는 무기, 군사 조직에 서양식을 도입해가지고 용광로 이런 것도 만들어요. 대포도 만들고 전기선도 만들려고 시도를 해요. 전기선을 직접 일본에서 만들어요. 그 나중에 그 일본의 그 가스 가이슈라고 막부의 신하였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 막부의 전기선을 타고 1860년에 태평양을 횡단해서 미국을 갔다 와요. 태평양 횡단해서. 그러니까 나름의 이런 어떤 그 과학이랄까 기술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정리를 쏟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스마 같은 경우는 그런 공장, 대포 만들고 이런 건재적 공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게 결국 나중에 막부하고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군사적 뒷받침이 되는 거죠. 조슈에 나중에 무기를 막 제공해 주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물적인 뒷받침이 되는데 이 이제 번들이 본래 막부 체제에서는 얘들은 항상 밀려 있었거든요. 자, 도쿠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딱 이제 자기 도쿠와 막부를 만들면서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자기 일족들, 그리고 자기한테 복종을 했지만 옛날에 자기한테 별로 뜰뜰했던 애들, 요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일족들, 충신들, 떨떠름한 애들. 네. 그래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에게 나름 이제 전쟁에서 대세가 결정되고 나서부터 복종한 사람들이 복종한 그 영주들이 바로 이쪽 사람들이거든요. 멀리 보내버려요. 네, 그래서 사스마의 시마즈, 그 조슈의 모리 가문, 그리고 뭐 나중에 결국 이 사람들이 결국 그 메이지 유신의 다 주도 세력이 되는 거죠. 항상 자기도 천대받았으니까. 그거 다 서남 지역에 있는 거예요. 서남 지역. 일본으로 치면 서남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지역이 대부분 다 또 이 성공을 해가지고 돈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일본에서는 큰 이제 번을 웅번이라고 불러요. 영웅할 때 웅자. 웅번이 다 서남 웅번회가 그쪽에 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쪽 지역이 이제 힘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 막부는 갈수록 힘이 떨어지고 네네. 이쪽에서는 이제 대체 세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결국 페리 제독이 출연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페리가 600명 정도 데리고 왔거든요. 네. 미군이. 그 당시 일본 전역에 일본 무사가 40만 명 있어요. 사무라이들이. 네. 직접 이제 그 사무라이 계급 아까 200만 말고 네. 실병력으로 사실. 어. 그런데 두 손 다 들어버린 거죠. 그죠? 600명한테. 600명한테. 그게 이제 1853년이에요. 53년에 와서 이제 하자. 그래서 네. 시간 주겠다. 1년 뒤에. 그 1854년에 와가지고 당한 거죠. 1년 뒤에 다시 와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어떤 분이 재밌는 이야기 하는데 잉카하고 스페인 그 이야기 하잖아요. 네네. 스페인의 코르테스가 170명 가지고 잉카 10만을 했다는데 이게 더 심해요. 600명 가지고 40만 실병력. 뭐에 그렇게 겁먹은 거예요? 대포? 그 구로온 애가 그 큰 쇳덩어리가 일본 배의 10배, 17배. 그런데 그 쇳덩어리가 손 화살보다 더 빨리 가네. 나는 듯이 빨리 가구나. 이걸 보고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아무것도 못 하겠구나. 딱 그냥 온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판단력이 빠른 거죠. 네. 물을 낸 사람들이 판단력이 빨라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그냥 아무리 통제를 해도 이제 구경을 하러 오고 특히나 뜻 있는 젊은이들은 도대체 진짜 서양이 뭔가 알려고 어떻게든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막부는 1854년에 이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때 체결할 때 그 나중에 메이지 유신의 핵심 세력들 나이들이 있잖아요. 10대 후반에서 20대예요. 전부 다 20대 초중반이에요. 이 이제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조약 체결되는 걸 지켜봤을 때 네. 원래 우리가 있잖아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겪게 되는 경험하는 사회적 그것들이 평생을 간다고 해요. 오, 맞아. 그게 제일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거든요. 네. 그 여러 가지 열등감과 그리고 이 울분과 우리는 반드시 복수를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깔려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때 이 혁선의 의미는 지금까지 막부가 제시했던 이데올로기 있잖아요. 안정과 전통, 양식미가 최고야 이게 아니라 완전히 깬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흑선을 봐라 이거죠. 저 큰 새덩어리가 움직인다. 저 먼 데서 이렇게 와가지고 어디서 출발했냐면 저 미국 동부 있잖아요. 그때는 파나마 운하가 없으니까 태평양 바다를 보잖아요. 어디 갔다 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노포크에서 얘가 대서양 횡단해가지고 희망봉 돌아가지고 인도양 돌아가지고 그 말레카 협 지나가지고 그럼 홍콩 미국의 동쪽에서 출발했는 거 노포크에서.
그렇게 해서 일본까지 온 거예요. 그 남아프리카 지나서. 지나서 예, 인도양 지나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이렇게 온 거예요. 야, 거기까지 와. 온 것도 진짜 신기하다. 그러니까 탐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와, 이거는 우리 안 되고. 네덜란드에서 미리 알려줬겠죠. 네, 알려줬어요. 그렇게 천천히 네. 계속 오고 있으니까. 야, 니네 우와. 한 석 달은 오겠다, 야, 니네. 큰일 났다, 니네. 대단하다 근데. 그러니 이제 그거를 본 순간 이제 네. 딱 오는 거죠. 아, 이게 이제 안정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보와 효율이 시대가 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겠습니까? 유럽은 끊임없이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한 나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무슨 기술이 좋으냐, 뭐가 더 효율적이냐, 이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고, 이때 이제 일본의 당시 이때 젊은이들은 이걸 알게 된 거죠. 아, 우리가 이제 이 세계라는 것에서 우리의 일본을 지키려면 보편적 객관적 지식이 필요하구나. 우리만 잘났다, 우리가 최고야, 이게 아니라 보편과 객관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은 우리도 했잖아요. 우리의 그 개업파들, 젊은 네. 청년들도 젊은 그들이 다 했는데 우리는 왜 안 됐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참 타이밍이 좀 안 좋았고요. 일본은 그 당시 참 이 시기가 기가 막히게 좋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일본에 왜냐하면 딱 그렇게 1853년 4년에가 미국하고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사실 미국이 왜 일본한테 이렇게 와서 요구했냐면 간단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 포경선이 전 세계 이제 미국 포경선이 모비딕 전 세계 돌아다니니까 포경선이 식량이나 물을 얻기 위해서 좀 기항을 해야 되잖아요. 아, 중간에 딱 좋은 위치구나, 예.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에 좀 이제 좀 네. 부탁한다. 이거 하나 있고 또 하나가 그 당시 미국에 이제 면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어디에 파느냐? 중국 시장. 그 중국에 팔아야 되는데 중간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 동부에서 가려고 가려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네. 네. 미국 서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의 손에 들어오게 된 거는 우리가 아는 캘리포니아의 금광 나온 거 49ers 1848년 9년 이때부터 이제 서부 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너무너무 이게 멀고 이러기 때문에 이 명공업에 이걸 가지고 출발해가 돌아가고 또 이제 태평양에서 만 보낼라 하더라도 태평양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기착차 필요하다 이거죠. 석탄을 떼야 되니까 그게 이제 일본의 북해도의 하코다테항 이쪽을 요구한 거죠. 이쪽에 석탄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이 기항지 항구를 개방하라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들어왔는데 문제는 미국이 그러고 나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일본에 신경 쓸 틈이 없는 거예요. 54년에 개항 이제 해가지고 화친 조약 체결했습니다만 네. 주고 내부적으로 이제 미국 내부적으로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일본은 1868년 하고 이 와중에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 들어올 때도 지금 내부에서 싸움하고 전쟁하고 서로 전쟁 이후에 한다고 복잡하니까 미국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일본에 빗장을 열었습니다. 못 들어오게 되죠. 아, 진짜 운이 좋았네. 네. 자, 프랑스가 있잖아요. 프랑스는 본래 막부 편을 들었어요. 막부. 네. 에도 막부, 독과 막부 편을 들어갖고, 야,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면 이제 그 봉건제 이렇게 번 이런 거 하지 말고 영조 없지 말고 중앙 집권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독국가와 왕조를 만들어라. 네. 너희들이 직접 왕이 되라. 일본. 아, 천황 빼. 너희들이 왕을 해라. 그렇게 우리가 도와주겠다. 도와주는 대신 뭐가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프랑스도 그렇게 막부에 했는데 문제는 이 프랑스가 위협을 느낀 거예요. 유럽에서. 발전하기 시작하는, 성장하기 시작하는 프로이센. 독일이 이제 막 치고 오는 거예요. 그 1866년에 그 프로이센하고 오스트리아하고 싸움을 하고 전쟁을 네네. 하거든요. 거기서 프로이센이 이기기 시작해요. 아, 그러니 프랑스 입장에서는 지금 아시아까지 지금 정신 쓸 때가 이거 안 되겠네. 프로이센 경기를 해야겠다. 또 프로이센도 마찬가지죠. 이제 프로이센은 이제 우리가 이겼지만 지금 이제 프랑스하고 이쪽을 잡아야 되니까 지금 일본까지 손뻗을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게 없죠. 그다음 남은 나라가 러시아란 말이죠. 러시아와 영국이 남았잖아요. 네. 근데 러시아는 영국은 1850년대 우리 크림 지금 우크라이나 크림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흑해에서 이제 크림 반도 둘러싸고 크림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 그때 국력을 많이 소모를 했고 네. 또 러시아는 그 다음에 이 전쟁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농노를 해방시켜야겠다. 그래서 1861년에 농노 해방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지금 복잡해요. 내부. 그러니까 또 러시아도 지금 일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 남은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영국. 네. 근데 영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이나 시장이 있단 말이죠. 중국이 거대한 먹을 게 많고 인도도 있고 있는데 지금 꼭 일본까지는 구태 일본까지 이렇게 우리가 애쓸 필요는 없고 일본은 적당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된다. 하나의 견제 세력으로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정말 일본은 영국이 중국이라는 그게 있으니까 그만큼 야심을 안 냈단 말이죠.
그러니 그냥 우리 편만 들어주면 기본적으로 충분히 서로 이해관계 맞아들죠.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으로 이때 좋았던 거죠. 이게 그러네. 일본의 국군이 그때 정말 이 유럽의 열강들이 들어올래도 그러니까 이 시간을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한 10년, 20년 벌어지면서 여기는 개화에 성공해 버렸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1880년대가 네. 하나였던 시점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모군란 나오고 갑신정변 나오고 했습니다만 그때 이제 미국이랄까 일본하고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하고 82년입니까 미국하고 쭉 하기 시작하는 그때가 어떻든 그거였지만 이미 그 다음부터는 유럽 각국 나라들이 이제 재정비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늦었고 일본은 기가 막히게 이 시간적인 운을 얻어낸 거죠. 시간을 얻어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 되니까 나중에 참 뭐 여러 가지 건데 근데 문제는 이런 건 있어요. 자, 여러 나라들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떻든 조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미국하고 맺고 나서 이제 뭐 영국, 뭐 네덜란드, 프랑스 다 맺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군대들도 보낸단 말이죠. 이제 자기들 그 개항지 이런 데 군대도 보내고 뭐 취해법권 지역이니까 자기들 불평등 조약이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또 막부, 에도 막부는 프랑스가 하고 영국은 있잖아요. 사스마하고 조슈아하고 관계가 좋거든요. 이런 네. 자기들이 판단해 보니까 저 막부 애들은 너무 겁쟁이들이 많다, 관리들이. 저 애들하고는 도저히 앞으로 큰일을 못하고, 조슈나 사스마 이 번외 관리들은 보니까, 얘들은 뼈대가 좀 있다. 얘들을 키워야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조슈가 이제 막부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완전히 조정의 적으로 몰려갖고 완전히 위기 상황에 처하거든요. 그럴 때 영국이 우리가 도와주겠다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런 거 할 때. 근데 조슈 사람들이 끝까지 그거를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막부도 마찬가지죠. 막부도 끝까지 프랑스가 도와줄 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나름의 그 당시 서로 죽고 죽이는 엘리트지만 외세를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대원칙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사무라이. 그러니까 우리끼리 죽고 죽이는 건 괜찮은데 외세를 끌어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여기서 아웃된다. 그러니까 완전 정치적인 명분도 깨어지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요선은 넘어서지 않는다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세한테 안 잡아먹힌 것도 있죠. 근데 우리는 문제가 심각했죠. 이제 우리가 19세기 말 되면 외세를 이용하려도 힘이 있어야 외세를 이용하잖아요. 네. 우리가 아무리 이용하려도 들어와서 총칼 들이대면 끝이잖아요. 네. 우리는 그게 좀 제대로 잘 안 됐죠. 우리는 칠러파, 친미파, 친일파, 친청파 이래갖고 외세를 끌어야 계속 싸움을 하게 했잖아요. 외세가 들어온 것도 있지만 또 끌어들이고 우리가 이용당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결국 하나로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네네. 근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움을 하고 죽고 죽이고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외세의 도움은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외세가 들어오는 순간 우린 더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그 차이입니다.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외세를 이용은 할 수 있으나 외세를 끌어들여서 뭔가를 하지는 않았던 일본의 사무라이 세력들. 네, 네. 거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네. 유신을 이제 시작을 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유신의 그룹들이 메이지 유신을 가능하게 한 그룹들이 아까 말씀드린 조슈의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시다 쇼인. 이 사람이 결국 뭐냐면 송화촌숙이라 해갖고 쇼카 손주쿠라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초가집 같은 데서 애들 가르친 거예요. 이름 몇 번 나왔었던 것 예, 같은데. 쇼카 손주쿠, 송화촌수. 아, 그 요시다 쇼인? 예, 요시다 쇼인이. 약간 그 부부 사이가 좀 안 좋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결혼 안 했습니다. 어디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와요? 아니, 쇼인도 부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이 사람 결혼 안 했고. 결혼은 안 했네. 하필이면. 아유, 결혼도 안 했어. 근데 이 사람이 결국 그 아이들이랑 청년들이 왔죠. 네.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뭐 해봤자 많아봤자 몇 명 안 되잖아요. 네. 뭐 많을 때 한 2, 30명 됐나.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전부 다 그냥 그 자체가 한 반에 몇 명 있는 그 자체가 전부 일본 내각이 됐다. 전부 장관, 대장이 됐다. 맞아요. 그런 얘기 한번 들었다. 그러니까 가성비 아주 높죠. 네. 그 10명이 다 그냥 장관, 우리 지금 총리, 대장,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토 히로부미, 일본 내각의 아버지,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뭐, 기도 다카요시. 기도 다카요시는 일본 또 유신 탐거리라고 유신을 만든 탐거를 조슈를 대표하는 기도 다카요시. 거기가 그리고- 하나회야. 하나회네. 내가 다 해먹었어.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조슈가 그래서 나중에 진짜네. 조슈 군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육군은 출사하려면 조슈를 안 넣으면 출세를 못 하는 거예요. 육군하고 내무성 이런 데는 조슈를 안 넣으면 출세를 못 하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 요시다 쇼인의 쇼카 손주쿠에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조슈를 대표하는 유신의 인물이 기도 다카요시. 네. 유신 삼거리라고 부릅니다.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가명을 한 10개 이상 썼다고 하죠. 끊임없이 이제 이 정치적인 공작도 해야 되고 막부의 칼날에서 쫓아다니니까 가명 쓰고 뭐 여러 가지 일화도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네, 이 사람은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네. 일종의 유흥가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그 반대를 많이 해도 결혼 딱 하고 자식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의 아들을 이제 양자로 양자로 입양하죠. 드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동생의 그 아들 자기 양자가 결국 나중에 그쪽이 연결돼가 기도 고이치라고 일본이 패망할 때 1945년 패망할 때 히로히토의 그 내대신 궁궐 총괄 대신하는 그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약간 총리 같은 역할인가요, 그게? 총리 같은 역할? 총리보다 이제 황제의 그러니까 천황의 비서실장, 일왕의 비서실장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힘이 아주 그 내각하고 이걸 총괄을 하니까 네. 그런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 사스마의 유신 3걸 중에 2명이 있거든요. 누구 있냐면 사이고 다카모리. 사이고 다카모리라고 일본에 보면 아주 부리부리하고 눈 크고 눈썹 짙고 덩치 크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이고 다카모리 일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신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기적적인 죽음을 한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을 좋아하고 또 한 명이 오쿠보 도시미치. 오쿠보 도시미치. 그리고 이제 일본에 사실 또 여기 나옵니다만 도사라는 지역. 지금 도사견 하잖아요. 네, 도사. 네, 지금 고치현으로 됐을 거예요. 어... 그 도사에 일본 사람들이 또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 사카모토 료마. 사카모토 료마가 있고 뭐 그리고 일본 자유민권 운동의 아버지인 이타가기 다이스케. 그리고 다이스케. 일본의 대역 사건을 이제 일본의 이제 그 국가 반역 사건이라 해가지고 조작한 사건이 있거든요. 일본의 이제 사회주의적 지향을 가졌다 해가지고 그 고토쿠 슈스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도사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고토쿠 슈스이는 뭐 유신 지사는 아닙니다. 하여튼 유신 지사 쪽은 하여튼 뭐 여러 그 있고, 그리고 이제 희재 이름을 언제까지 들어야 되죠? 이름들.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이 위주로 해가지고 네, 네. 다 전부 다 하급 무사들인 거죠. 아, 네, 하급 사무라이. 중요한 건 하급 무사들이 네. 다 이제 정계 아주 최고 네, 위급까지 올라간 올라갔던 거예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사회에서는 사실 이 안정의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하급 사무는 계속 하급 사무라이로 평생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일본이라는 새로운 근대 일본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근데 가장 이제 메이지 유신에 하면 첫 번째로 꼽는 사람이 메이지 유신의 스승 요시다 쇼인을 부르는 거예요. 아, 쇼인. 쇼인. 쇼인이야. 쇼인도 그 사람은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쇼인도 부부라고 기억하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쇼인도 부부니까 결혼 안 한 거예요. 결혼 안 했고.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네. 대신, 쇼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하고는 좀 안 좋죠. 왜냐하면 정한론 이런 것들을 주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철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다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일본 정계의 최고 위급 뭐 간부들 혹은 뭐 정치인들인 거죠. 네, 네. 여전히. 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뭐라고 물줄기라고 할까, 생각의 물줄기들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죠. 네. 그리고 왜냐면 이 사람이 그 조슈라는 동네가 지금 야마구치현에 말 그대로 뭐 그 우리가 말한 죽었습니다만 아베 총리까지 다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죠. 그 아베나 이런 사람들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요시다 쇼인이잖아요. 기시노부스케. 네, 그러니까 기시노부스케 그런 다 사람들 연결돼요. 이쪽이죠. 네. 그거야. 그러니까 기시노부스케의 동생도 총리를 했거든요. 사토 에이사쿠. 기시노부스케가 양자로 가서 기시라는 성을 받았는데 그 사토 에이사쿠는 바로 그 요시다 쇼인 송하촌수 거기 가서 딱 그거 일종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명치 유신 태동 지지. 메이지 유신을 태동했던 땅이 바로 여기다 이거야. 이 자그마한 네네. 이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토론을 하고 공부를 해서 결국 이 일본이라는 네네. 정말 이 사회를 완전히 뒤바꿨다. 이런 어떻게 뒤바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네. 사람들이 막 이제 중요한 자리들을 막 가요.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나라를 바꾼 겁니까? 예, 근데 그거에 이제 좀 이따 하기 위해서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바꾸는 건 이거죠. 결국 정치 공작을 해야 되는 거죠. 정치 공작을 하는데 이제 군사력을 동원하고 네. 자기 번의 번주들하고 사실 번의 이익을 위해서 이 번주의 역량을 위해서 군사력을 동원하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일본이라는 하나의 통일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주들이 나중에 완전 다 속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번주들을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번주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각 지역에 있는 번주들에게 니네 지금 빨리 군대를 키워야 된다. 네. 일본 군대를 이렇게 키우는 걸 해서 결국은 그 군사력은 나중에 이제 중앙 정부에서 싹 흡수해가는 거군요. 아, 그러니까 그건 나중이고. 그건 나중이고. 이 사람들 이런 거죠. 자, 어떻게 되냐면 이 학원 무사들의 승략을 공부하고 정치에 관심이 가져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종의 그 당시에
당을 만들어요. 일종의 모임을. 우리 지금 하나의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각각에. 네. 그런데 우리가 본래 유학자들, 선비들도 그런 팝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근데 군인들이 특히나 이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을 만들면 큰일 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미 그때 그 형세가 그렇게 이제 변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책을 읽고 공부 토론 모임이지 않습니까? 검술도 닦지만 이제 성리학, 뭐 서양학문 다 공부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모임이 만들어지니까 이 모임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모임에서 리드가 나오죠. 네. 이 모임에서 뛰어난 애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이 모임을 가지고 이제 번조들하고 맞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교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옛날 같으면 감히 번조를 바라볼 수 없지만 이제 이 밑에 세력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실병력이 있다 이거죠. 실병력이 있으니까 사단장, 참모총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중대장밖에 안 되지만 내 밑에 300명, 500명이 결사옹위를 할 수 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사단장, 참모총도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들 지분을 인정해 줄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얘들의 그 커리어를 높여주고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중앙 정치권 가서 나를 대신해 대리 활동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번과 번 사이 지금까지 자기 번만이라는 생각만 하다가 이제 우리 일본이라는 결국 이런 거죠. 서양 사람이 오게 되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번만 생각하다가 서양이 오니까 우리 다 같은 일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서양이 딱 오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로 모아지는 게 생기는 거죠. 서양이라는 외세가 오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거죠. 경상도 전라도 했는데 서양이 들어온다. 우린 같은 대한민국이야. 우리가 경상도 전라도 애가 막 안 좋았는데 일본이 온다. 우리 같은 한민족이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우리가 말하는 교토, 그 당시 일본의 서울, 교토, 에도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이제 막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자. 이런 이제 합의들을 계속 이어진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막부하고 전쟁도 벌어지고 암살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걸 결국 그래서 우리 바람의 검심이라고 혹시 바람의 알죠. 검심? 바람의 검심 들어봤는데? 유명한 만화책도 예, 있고 만화책도 영화로도 애니메이션, 영화도 나오고 예. 그 나오는 그 금객이 그 바로 암살자로 활동했던 히트맨으로 활동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검심 씨가 약간 좀 외도를 많이 하셨죠, 그게? 겐신이었네요 주인공이. 그래도 아니야? 바람 핀 거 아니야? 전혀 아닌데. 바람의 검심인데. 그 주인공이 결국은 지금 보면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이제 결국 이제 반막부파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종의 존왕양이파 정도에 속한 그러니까 막부에 반대하는 파의 네. 암살자였죠. 그냥 막부하고 투쟁을 하고 있었고 막부를 대표해서 이 교토에서 이런 당시 이 말하는 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사무라이들하고 대립했던 사람들이 그 유명한 신선조라고 부르죠. 신생구미라고 하거든요. 신생구미라고 이게 드라마 영화를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신생구미? 네, 신생구미. 신선조예요, 그게. 신생구미. 그 상대파가 마이구미 아닌가? 너마저 이렇게 차가운 눈을 바라보면 어떡하겠나. 많이 설득 참았다. 많이 참았어. 그러니까 참았어. 구미가 이제 조라니까 우리가 무슨 조할 때 조직도 되고 하나의 어떤 모임도 되고 그 우리나라 그 한인 출신으로 왜 그 일본의 오락실 싹 다 예. 장악한 게 야마구치 구미 아닙니까? 야마주 구미의 이제 행동대장이 네. 양원석이라고 유천조죠. 그게 유천조예요. 그 사람. 네. 유천조. 이게. 예. 그렇죠. 네. 야마구치 구미. 아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구미라는 이제 보통 폭력 조직이 맞다. 구미 출신 아니에요? 저 구미 살았잖아요. 구미 출신이죠. 네, 구미. 그러니까 구미라는 말도 써 폭력 조직에 네. 해 있잖아요. 모임 해자 써가지고 카이 동성애 이렇게 해가지고 동성애? 동성해라고 네. 그 도쿄의 또 폭력 조직을 이끌었던 또 제일교포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일본의 폭력 조직에 사실 제일교포들이 많았죠. 거기가 게이구미죠 아마. 네. 왜? 난 이제 끝에쯤 되니까 네, 이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집중력이 떨어졌나 봐. 네,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게이구미는 괜찮지 않았어 근데? 아니요. 동성회. 동성애. 그래서 게이구미. 게이구미 괜찮지 않았어? 난 좀 약간 속으로 약간 뿌듯했는데. 집에 가서 웃을게요. 그래요? 네. 자, 그러니까 그런 식의 뭐 이런 이제 신선조는 교토 시내 막부의 공안 질서를 유지하는 거 거죠. 생각했지? 프레시 구미 생각했지? 신선조. 아이 죄송해요. 아이 조금 생각해보니까 웃기네. 게이구미? 네, 게이구미. 게이구미 괜찮았다니까 동성조. 네. 네, 죄송해요. 네. 레즈구미 안 되고 이거 무조건 게이구미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당시 계속해서 네. 피바람이 계속 분 거예요. 피바람 사실은 불었죠. 이게 교토 그러니까 그 피바람을 뚫고 결국 뭐 사카모토 로마도 암살당하고 결국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결국 이렇게 뭔가 세상을 바꾸고자 뛰어든 사람의 인생은 파란만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메이지 유신의 스승 요시다 쇼인은 결국 처형당하고 아, 처형당해요?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쇼인이 쇼인이 처형당하고 그 다음에 사카모토 로마는 암살당하고 그 다음에 또 사이고 다카모리 네. 그 유신 3거리 하나의 사이고 다카모리는 결국 마지막 전쟁에서 총탄에 부상을 당해서 옆에 사람이 이제 일종의 가이샤쿠 머리를 쳐서 이제 할복 비슷하게 했다. 이런 그 식으로.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인 거예요? 중앙 정부군과 사스마 아, 지방 정부군과? 사무라이들. 예. 그렇게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지금 말한 오쿠보 도시미치 그 유신 3거리 하나의 오쿠보 도시미치는 친구 어릴 때부터의 친구이자 중마고이자 같은 유신의 동지였는데 사이고 다카모리가 그렇게 전쟁 그 병사 사무라이 병사 일으키니까 결국 중앙에서 진압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이고 다카모리가 죽고 나서 한 8달 후에 또 사무라이들이 복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사무라이들이 또 이 사람을 습격해가지고 암살해버리죠. 그러니까 다 결국은 암살, 뭐 처형 이렇게 죽고 한 명 지금 이제 기도 다카요시라는 조슈 출신의 사람은 병사. 43살인가 4살을 병사해버려요. 아니, 그 중앙 정부군과 그 사스마 쪽에 있는 사람들과의 예. 전투 전쟁이 있었는데 네. 다 거의 졌네. 네. 그럼 중앙 정부군이 이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메이주시는 어떻게 돼요? 그건 메이 출신이 있고 나서 아, 있고 나서. 테이난 전쟁은 네. 1877년에 일어난 일이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메이주신이라는 게 시작돼서 이제 네. 막 바뀌곤 있었으나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군이 한 번에 그렇게 싹 무너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중앙정부군을 이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메이지 유신이 있기 전에 네. 군대라는 것은 막부의 군대가 있고 각 번의 군대가 있어요. 사스마 군대가 있고 조슈 군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각각의 이제 막부의 군대가 각각의 다들 개별 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랬는데 메이지 유신을 해가지고 이제 막부의 군대를 이제 해산시켜 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해산을 시키면서 이제 정부군을 새로운 중앙군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사스마와 조슈아 이런 데서 각각 차출했던 병력을 중앙군으로 일자적으로 만든 거예요. 네. 자, 그래가지고 그 군을 결국 계속 키워낸 거죠. 어떻게 키워냈느냐? 농민들의 자재를 뽑아가지고 네. 평민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군대를 계속해서 양성을 해오고 있었던 거고 중앙군이. 중앙군이 그렇게 네. 만들어지고 있는데 형편없던 거죠 처음에는. 근데 각 지역의 군대는 사무라이 출신들이거든요. 계속해서 옛날부터 그 있는. 근데 사무라이 군대들은 이제 메이지 유신하고 나서 자 우리가 바라는 이제 세상에 왔으니까 막부를 타도했으니까 조낭양이 하자 이제 서양 오랑캐하고 한바탕 해야지. 근데 메이지 유신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미 이제 조낭은 하지만 양이는 안 된다는 거 안다 이거죠. 이미 일본을 지키려면 서양하고 개방 개혁을 해야 된다. 근데 사무라이들은 이거 완전히 뒤통수 맞았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조낭양이 한다고 밀어줬는데 출세한 이제 우리의 대표자 지도자들이 전부 다 알고 보니까 양이는 안 되고 이제 서양하고는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울분이 차 있는 거죠. 울분이 차 있는. 그 와중에 중앙정부의 정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정책이 뭐냐면 있잖아요. 이제부터 사무라이들의 복록을 없앤다 이런 거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번주에게 돈을 주고 월급 받았는데 이제 번주 제도 자체를 없애버린다. 번주제 없애. 처음부터 없애는 게 아니라 번주를 이제 천황이 임명하는 거예요. 번지사, 우리 지금 도지사로 임명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세습은 없어. 이걸로 끝이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내가 줘야 될 이제 가신들 이제 그런 게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무라이들은 아니 우리 목 찌르려고 내가 칼을 들었구나. 내 목 내가 찌르려고 그죠. 이런 상태에서 신분에 대한 집착이 강하잖아요. 우리는 평민하고 달라 농민. 그럼 이 사람들이 칼을 차고 다닐 거예요. 패도하는 거. 칼을 딱 차고 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이제 칼 참 못 차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칼은 순사나 군인만 찬다는 거예요. 중앙정부의 순사 군인 아니고 칼 못 차. 중앙정부가 계속 압박을 하네. 네, 왜냐하면 이건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칼을 차야지 신분에 우리 집 구별이 나잖아요. 우리 집은 이게 프라다고 에르메스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거를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뭘로 우리 표시내냐 이거죠. 안 되지. 그러니 이제 그 불만이 계속 쌓이고 있고 중앙정부라는 놈들이 지금 전부 다 호의호식하면서 우리의 피땀을 가지고 한 혁명의 성과를 제가 다 따먹고 있고 정책은 전부 우리 죽이는 정책만 한다. 양의도 안 한다 그러지. 전부 서양화시키지. 아니 우리가 뭐 하려고 이렇게 했느냐. 이런 불만들이 막 이제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나 사스마는 사무라이가 다른 지역의 2배가 되거든요.
더 날린 거죠. 우리 뭐 하려고 이 혁명을 했단 말이야.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이고 다카모리라는 이 지도자가 네. 양해가 안 된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근데 자기를 그래도 지금까지 때봤던 부하들, 식솔들이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낸 꾀가 정한 논의가 한국을 치자 된 거예요. 조선을 치버리자. 그러면 이 부글부글 끓는 피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럼 안 된다. 지금 치면 큰일 난다. 지금 우리가 조선을 상대할 국력도 안 되고 서양 세력이 들어오고 안 된다 이러니까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지지만 결국 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이고 다카모리가 내각에서 퇴진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졌으니까.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전국 사무라이가 또 다 몰려오는 거야. 왜요? 형님, 우리 다시 해봅시다. 한번 쳐들어갑시다. 우리가 어디로? 뭐, 조선으로? 아니죠. 아니. 이거 전체 다시 제2혁명하자 이거죠. 아. 제일 메이주시는 실패야. 진짜 우리 왕을 제대로 옹립하고 우리가 한번 서양 오랑캐하고 싸우면 새로운 나라 만듭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일어난 게 세인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2만 병력이 나중에 말씀드린 2만 명의 병력을 모아가지고 이제 서남 이제 구마모토 지진 났던 데 있죠. 구마모토 성으로 이제 진격하거든요. 거기가 본부예요? 아니 그 사스마가 거긴데 이제 가려면 이제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저기 제일 밑에 있으니까. 그 중간에 이제 구마모토가 딱 있죠. 요쪽. 네. 근데 구마모토 성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왔던 가등청정 카토 키요마사가 축전성이거든요. 지진에도 안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냐 이거죠. 칼 들고 활 쏘고 아니 물론 총도 있지만 근데 여기 딱 준비하고 있는 이제 새로운 군대가 왔단 말이죠. 이제 거기 일본 군대죠. 이제 일본군이죠. 예. 이제 그러니까 이 군대는 말이에요. 이제 서양식인 거예요. 평민의 아들이지만 이제 서양식이거든요. 군복 입고 군복 입고 땅땅땅 완전히 박살이 나요. 그래서 그 이제 일본의 그 시바리오토레 소설에 보면 그 자기가 격전지를 가서 이제 이걸 조사를 해보면 총알과 총알이 서로 딱 맞붙어가지고 서로 딱 붙어 있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전쟁 때 서로 총알을 많이 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쐈어요? 네, 총알과 총알이 서로 딱 붙여갖고 딱 하는 그 단피가 나오더라고요. 총알이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치열했지만 결국 뭐 안 되죠. 이제 정규군에 이제 서양식 무기와 서양식 전술가. 그러니까 일본의 가장 센 사무라이가 사스마하고 아이즈 사무라이예요. 아이즈번이라는 건 지금의 후쿠시마 원전 그때 사고 났던 이쪽이 일본 양대 산맥이에요. 이 제일 센 그러니까 일본 그리고 사스마 사무라이의 특징은 완전히 그냥 그거 있죠. 원숭이처럼 막 개성을 지르고 과함점에서 그냥 달려오는 거예요. 그냥 달려와서 그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 기세에 다들 질리버린다거든요. 아니 근데 사스마를 싹 쓸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사스마에서 2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구마모토를 갔단 말이죠. 네. 그래서 구마모토 전투에서 이제 밀리기 시작하죠. 실패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 마지막에 사스마 동굴 산에 동굴로 들어갔는데 400명 남아요. 2만 명에서. 사스마 동굴에? 네, 400명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 최후의 전투 이건 이제 스스로 일종의 자살 공격이죠. 어떻게 하느냐? 이제 진격하잖아요. 그 진격하는단 말이에요. 총 날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이고 다카모리가 총을 맞아갖고 부상을 입어요. 자, 그럴 때 이제 부탁 안 해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이제 목을 쳐주는 거죠. 네네. 그렇게 이제 끝나는 거죠. 아니 그럼 사스마 쪽에 핵심 세력들은 다 날아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스마 세력들이 이제 유신에 같이 해가지고 네. 이제 에도 정부에서 다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사스마의 사무라이들만 없어진 건가? 사스마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야 다 있고 나머지 사무라이들 중에도 물론 경찰되고 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고 하면서 이제 다 내려온 거죠. 이쪽 동네로 내려온 거죠. 근데 사스마에 남았던 에도에 남았던 사스마 사무라이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 아까 말한 사이고 다카모리 동생 사이고 스구미치는 자기는 참여 안 하는 거죠. 우리 형이 하지만 나는 이미 이제 시대는 바뀌었고 네. 그 사이고 스구미치는 이제 그래서 나중에 승승장구에서 해군 대장이 됐고 또 마찬가지로 같은 사스마 출신의 친구였던 그 오쿠보 도시미치 같은 경우는 진압 명령을 내린 거죠. 이거 진압해야 된다. 네네. 그 다음에 바로 사스마 출신의 나중에 러일 전쟁을 뭐 승리로 이끌었던 도고 헤이아치로 여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때는 여기 없었죠. 없었긴 했습니다. 안 했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러일 전쟁 때 일본 측 육군을 총지휘했던 오야마 이와오 같은 경우도 사스마인데 안 하는 거예요. 이미 이제 안 한다 이런 거죠. 등장인물 거의 뭐 삼국지 수준이니까. 네. 지금 이게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그냥 뭐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네. 있었고 많은 인물들이 있었고 네. 그렇게 있었는데 일단 뭐 제가 좀 하다 요시다 쇼인이 어떻든 예지 유신의 스승이라 불린다. 진짜 조슈아. 하나에다. 하나회 전두환 정도 된다. 네, 아니, 박정희쯤으로 해야 되나? 아니 이제 그 요시다 쇼인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하여튼 죽었으니까. 네, 하여튼 사상적인
그 배경이 된 혹은 뭐 시초가 되는 네, 맞습니다. 그런 사람인 거고 네. 이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 이 시스템 이 구성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려면 머리가 또 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아유 그럴 때는 소백지향 홍삼이 또 네. 여러분의 뇌도 또 팽팽 돌아가게 또 만들어줍니다. 집중력에 좀 도움 되지 않아요? 아유 집중력에 너무 도움되죠. 네. 소백지향 홍삼 한 잔 쭉 들이키시면 머리가 막 복잡하다가도 맑아집니다. 네. 맞습니다. 또 우리 면역력 지금 요즘 독감 난립니다. 감기 걸린 사람 왜 이렇게 많나요? 네, 면역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네, 면역력을 조금 더 키우시려면 네. 홍삼과 함께 건강하게 네. 지내시고 운동도 좀 하시고요. 네. 그래야 또 면역력은 잘 지켜집니다. 소백지향 홍삼입니다. 예, 제가 저기 오늘 좀 이게 막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됐는데 네. 그 말씀하시면서 주고받고 하다가 좀 이게 이야기가 좀 여러 개 흘렀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네. 보통 보면 요시다 쇼인하고 네. 그 메이지 유신의 어떤 민족주의 좀 극우적인 노선을 대변하는 요시다 쇼인이 있고 또 한쪽에서 조금 더 이것들이 국제주의로 가고 조금 더 이제 세계 평화주의로 갈 수 있던 게 뭐 여러 말이 있습니다만 사카모토 료마 요 노선이 이 두 명이 좀 크고요. 네.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이제 메이지 유신에 있어가지고 그 성립에 있어가지고 성립과 그 이후의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사이고 다카모리 그리고 오구보 도시미치 이 두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기도 다카요시 당연히 중요하고 한데 그 사람들의 생애와 요걸 좀 알면 기본적으로 메이지 유신이 어떻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삶이 결국은 참 우리 지금 사회 우리 지금 지난 어떤 우리 역사 네. 그리고 현재의 정치에서 생각나는 인물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다 보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하다 보면 상당히 좀 재미가 있고요. 실제로 왜 이제 이 책을 좀 말씀드리냐면 이 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여러 가지 이런 걸 가지고 소설을 많이 썼던 사람이 있어요. 일본의 국민 소설가라고 부르는 시바 료타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바 료타로의 소설을 누가 좋아했냐면 하나의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어요. 오. 예, 저기 지금 정말 그 하나의 사람들이 그 시바 료타로의 소설을 읽고 꿈을 꾸었다는 거죠. 정치 군인의 꿈을. 결국 이 군인이 정치하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보면 만약에 좀 관심 기회가 있으시면 난다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도산에 가면 많이 있으니까 그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전단계와 메이지 유신의 그 과정을 보려면 그 어떤 이제 소설이 있냐면 시바 료타로의 소설을 기준 말씀드리면 예. 시바 료타로의 사무라이 소설이 있고요. 그리고 타올라라 금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타올라라 금은 아까 말씀드린 에도 막부의 편이었던 신선조의 도지가타 이시조라고 신선조의 나중에 이제 그 곤도 이사미 국장을 대신했던 실질적인 대장이죠. 그 사람 인생을 다룬 건데 아주 재밌습니다. 메이지 유신의 전개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무라이하고 타올라라 금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메이지 유신의 과정에서 그 이후에 친구 간에 가장 중마고 오고 유신을 위해서 목숨을 같이 했다가 결국 나중에 한쪽은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한쪽은 그게 결국 죽었던 사이고 다카모리와 오쿠보 도시미치를 사이를 다룬 네. 소설이 나는 듯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나는 듯이. 나는 듯이. 정말 날아가듯이 이런 거죠. 나는 듯이라는 소설이 있고 그게 이제 보면 그 지금 말씀드린 메이지 유신과 그 이후의 과정에서 왜 둘이가 이렇게 싸움할 수밖에 없었나 이런 게 나오고 그 이후에 메이지 유신의 어떤 성립부터 이제 발전이 이루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청일 전쟁, 러일 전쟁까지의 일본의 어떤 그걸 다룬 게 언덕 위의 구름이에요. 언덕 위의 구름. 그러니까 일본은 이 러일 전쟁 성리까지 언덕 위를 올라갔다는 거예요. 언덕 위에 저 구름이 있잖아요. 네. 이 언덕에 저 구름을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갔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언덕에 구름이 올라가고 정점에 도달했다는 거죠. 러일 전쟁으로 정점에 도달했고 그 이후부터 일본은 내리막길을 가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시바 료타로의 물론 그 비판할 것도 많습니다만 그러니까 시바 료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러일 전쟁까지의 일본은 괜찮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러일 전쟁 이후부터 일본은 망가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도 결국 일본은 군국주의로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뭐 좋은 일본 나쁜 일본이라는 게 뭐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다 보면 그 언덕 위의 구름 나는 듯이 타올라라 검 그리고 사무라이 요걸 보시면 그러니까 일본의 국민 소설가가 생각하고 그리고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네. 메이지 유신 그리고 제가 놓쳤네요. 바로 료마가 간다. 아까 말한 사카모토 로마가 간다. 이 소설을 다 보시면 이게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게 진실 이런 게 아니고요.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본의 명치 유신과 그 전과 후와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낌을 갈지. 4권이나 읽으라고요. 정박님 이거 다 보셨어요? 당연히 보셨지. 그러니까 무협지라고 생각해요. 진짜. 일본 무협지입니다. 일본 무협지. 다 보셨네. 하여튼 뭐 네.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 네.
지금 이제 일본의 지금 모습을 사실 만들어 놓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큰 사건이잖아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서 그럼 우리는 그때 메이주신을 보면서 어떤 걸 배워서 좀 어떻게 지금 태도를 혹은 뭐 자세를 가지면 좋을지 네. 그걸 이제 끝으로 좀 한번 정리.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것도 결국 이제 일본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사카이아 다이치라고 일본의 국사에 해당되는 인물이 있어요. 아주 브레인인데 네.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오냐 이거죠. 이 메이지 유신 여러 가지 보면서 단순하게 제도를 고친다고 해서 새로운 사상이나 새로운 인재가 출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든 뭔가 새로운 시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산업과 네. 조직과 인재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성적이 좋고 네. 공부를 잘하는 게 인재였는데 지금은 이제 흔히 말하는 대담한 구성. 이 시대가 바뀔 때는 모험과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사회가 새로운 어떤 단계로 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주어진 것에 점수가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도를 하면 이 체제는 새롭게 절대 안 열린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정당의 조직들 그리고 정당에서 인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파괴와 반성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제 이게 못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메이지 유신을 뭐 이제 일으킨 사람들이 전부 시골뜨기들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일본의 사스마는 제일 일본의 외진 저 시골 밑쪽이고 조슈, 히젠, 사가현, 그다음 도사현 이런 사람들 다 촌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막부의 지식인들이 막 비웃었어요. 도대체 저런 시골뜨기들이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쟤들이 미국을 알아. 쟤들이 뭐 해외를 한번 갔다 와봤어. 쟤들이 뭐 은행을 알고, 쟤들이 뭐 지폐를 알고, 뭐 아는 거는 성리학 책 좀 읽은 밖에. 저런 놈들이 무슨 이 세상을 바꾼단 말이고, 어떻게 이 서양을 아냐. 근데 그런 애들이 하는 거예요, 본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관료는 절대 새로운 세상을 못 열거든요. 관료는 기존의 것을 지키는 전문가지, 새로운 거는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걸 여는 데는 공무원이 주체가 될 수가 없고, 되면 망해요, 사회는.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 어떤 우리가 지금 교체,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고 의사 이러면 이 조직, 이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보는 거죠. 명확한 목표를 창출해야 된다 이거죠. 명확 목표.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죠. 아무리 시대가 변화하고 막 미래가 불투명해도 뭔가 흥미가 있고 관심이 있으면 절대 미래가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힘든 거는 현실의 어려움이 아니라 미래가 뭐가 뭔지 모를 때 가장 위협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결국 도전을 하는 그런 이제 인재, 그런 세력들, 이런 세력으로 뭔가 변화를 일으켜 줘야지. 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사카이 다이치의 이제 조언을 빌리자면 네. 결국 구체제를 파괴하고 새로운 체제를 열려면 이제 새로운 이제 주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새로운 산업, 네. 새로운 조직, 새로운 인재를 이제 우리가 형성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결국 말 그대로 변화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네. 근데 변화를 일으킬 때 우리가 좀 여기서 좀 혼동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뭔가 좀 내가 그럼 조직에 명령이 있다. 조직에 뭔가 내가 저항하고 이런 걸 좀 멋있게 보잖아요. 이 사람이야말로 그렇죠. 네. 대단히 이제 소신 이게 있고. 소신 있고 새로운 조직이 아닌가 하는데 네. 근데 그것도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혼돈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일본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일본의 이제 이 역사를 보면 1930년대 일본의 군의 이제 흔히 말하는 소자 있잖아요. 우리 치면 영관급들, 소령, 중령, 대령들이 대장, 중장들의 명령을 어기는 걸 아주 최고로 쳤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더 사나이답고 멋있고 우리 조직을 그래요? 위해서 좋은 거다. 들이받는 게 좋은 거야. 윗사람 말을 무조건 들이받고 그렇게 해야지 좋은 거다. 근데 그걸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거는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 그 사람들의 내면에 깔리는 거는 출세에 대한 욕구라는 거죠. 그렇게 대장을 들이받아가지고 별 달고 싶은 거죠. 그렇죠. 내가 더 빨리 출세하고 싶어. 네. 실제 다 그런 사적인 이제 이해관계가 깔려 있는 윤리의식이 결여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마치 내가 조직을 쇄신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조직한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을 근본적으로 조직의 좁은 어떤 충성심에 얽매이고 그 이해관계 얽매이 아니라 조직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세팅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네네네. 결국 그렇게 하는 거는 근데 그 구분하기는 좀 쉽지 않겠다. 네, 그래서 사실은 기존 조직에서는 힘들다고 봐요. 이 새롭게 이 조직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약간 신당 창당을 좀 그건 아니고 메이지 유신 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메이지 유신 때
그 막부의 관리가 네. 아유 저 촌놈들이 뭘 아냐고 네. 누가 경제를 알아 철학을 알아 정치를 알아 국제 정세를 알아 그런데 결국 그 메이지 유신이 이렇게 가지고 일본을 나름 서양 열강에 반열까지 올리게 만든 것은 물론 이제 이 조선이나 주변 대만을 희생시켜 다 했습니다만 그걸 만든 것은 촌뜨기들이란 말이에요. 시골뜨기들. 기존의 가치관과 기득권에 얽매여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막 그냥 내질러 볼래.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뭐 새로운 세력, 새로운 신당, 뭐 신조직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네네. 정말 그런 어떤 패기, 그런 어떤 야심, 그런 모험심, 그런 흥미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좀 주축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용기 있고 네네네. 모험심 있는 사람이 결국 있어야지 진보와 성공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머리로 계산하고 이 메이지 유신의 사람들이 머리로 계산했다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나 먹고 잘 살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네네. 네.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 룰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사실 그런 어떤 혁명이나 네.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이제 기존 룰에 젖어 있기도 할 네. 거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전 단계의 성공이 다음 단계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좋은 말이야 이거. 네. 좋은 말이야. 네, 좋은 말이야. 네, 적어놔. 네, 적을게요. 근데 요즘에 제가 네. 약간 정치 프로그램 하나 뭐 하나 하지 않습니까? 네. 와, 장르만 여의도라고 네, 어때요? 했더니 네. 자꾸 이게 좀 정치 쪽으로 비유를 들고 제가 좀 네. 약간 문제가 생겼네요. 어. 그러니까 기존의 룰에 익숙해지면 새로운 다음 스텝에서 그것이 바로 성공 자체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사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 새로운 시대를 열려면 결국 새로운 사상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메이지 유신도 뭐 전학량이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만 참 어떤 분이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사상은 기본적으로 사상의 원천은 어디 있냐 이거죠. 사상은 어디에 에너지가 있냐 이거죠. 에너지원은 얻느냐. 기존의 질서에 대한 위화감에서 나와요. 기존 질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존 질서 뭔가 내하고 안 맞는 것 같고 이거 뭔가 내하고 어색해. 결국 사상은 그래서 기존 질서가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사상은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공자의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다 기존의 비주류 마이너에서 결국은 사상은 태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도 새로운 우리가 인재라는 거는 시골뜨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비주류가 만들고 외곽에서 나오는 거지 어떤 나라 어떤 시대에도 중앙에서 새로운 게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그 시대를 뒤엎고 하는 것은 새로운 외곽에서 새로운 주변에서 비주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공부를 잘하고 성적 좋고 이런 것만 갖고 있으면 절대 새 시대는 열리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잡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식의 패권을 잡고 있으면 시대가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막부의 유신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이 그 권력을 잡고 있으면 절대 일본은 다 갈갈이 찢겨졌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담대하게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이런 용기, 네네. 이런 모험심들 이게 이제 사실 메이지 유신의 메시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변두리를 잘 봐야 됩니다. 항상 중심에서는 기존 거보다 조금 더 나은 뭔가는 나올 수 있겠지만 완전히 이 패러다임 바꾸는 건 못 나오거든요.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네. 아, 그건 아니에요. 네. 네. 기존의 것을 잘하죠. 그렇죠. 기존의 것은. 네네. 완전히 새로운 룰, 새로운 판,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그건 통하질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네. 기존의 커피장 완전히 지금 이제 바뀌고 뒤엎어야 있잖아요. 돼요. 뒤엎어야 돼요. 뒤엎고 있잖아요. 네. 네, 1kg 커피가 뒤엎고 있습니다. 커피의 메이지 유신. 메이저? 이거는 1kg 커피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네, 커피의 혁명으로 가겠습니다. 네. 커피의 레볼루션. 네. 1kg 커피가 여러분의 커피 드시는 스타일, 향, 맛 모든 것들을 바꿔드립니다. 네, 특히 그 1kg 커피 앱 들어가 보시면요. 네. 커피도 있고 커피 주변에 또 여러 재밌는 컵이라든지 주전자 뭐 다양한 커피 용품들도 팔거든요. 네. 그것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는 재미가 쏠쏠하실 겁니다. 네. 1kg 커피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요. 연말에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너무 좋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메이지 유신 우리 메이지 유신. 네, 지선 씨도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배운 게 많죠? 네, 배운 거 많습니다. 네, 성우로 성공할 수 있으나 완전히 패러다임 한번 바꿔봅니다. 아, 그럴까요? 네, 이제 기존의 거 다 버리고 이제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거. 이거 봐, 기존의 성공 방식을 못 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다 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존의
문법이잖아요. 아 이것도 기준 문법이에요. 아,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지점을 항상 의식을 해야 되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건 이제 결국은 나중에 로마가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만 결국 사람은 있잖아요. 남들과 달라야지 성공할 수밖에 성공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들과 달라야 된다 이거죠. 그게 사실은 이제 그 유일한 해법 아닌가 싶어요. 네네. 남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 네, 남들을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들과 내가 똑같은지 안 같은지를 알려면 남들을 일단 잘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들 관찰 잘 하시고 네. 아, 좀 너무 좀 약간 올드한데 이거 이렇게 완전히 한번 이런 생각들 하시면서 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정희 같은 사람 있잖아요. 마사요시 손. 네. 네. 일본 소프트뱅크. 네네. 그 손정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장 사람이 바로 사카모토 료마예요. 그러니까 왜 좋아했냐면 완전히 새롭게 개성적으로 창의적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니까 그래서 그 사카모토 료마가 썼던 깃발이 있거든요. 그 깃발 그대로 번떠가지고 지금 소프트뱅크의 그 깃발이에요. 그게 그 일자 같이 두 개 있잖아요. 한 일자 네. 아래 위로 두 개 있잖아요. 그게 그 바로 사카모토 료마의 해원대라는 그 깃발을 빨간 거 두 개였는데 그거를 빨간색은 빼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정부님은 모르는 게 없어.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아냐, 그죠? 그러나 네. 또 제가 아는 분야 좀 모르시는 게 많아요. 아, 사카모토가 또 그거 유명하지 않나요? 뭐요? 초박형? 사카모토가 아닌가 그거? 사카모토 류이치. 아니, 아니야, 딴 얘기 하시는 거야 아? 지금. 거봐 이름 모르시잖아. 저는 알아듣잖아요. 그 맞나 초박형? 전 모르겠어요. 전. 아 이름이 그 비슷했는데 사카모토. 사카모토 아, 초박 그 1미 0.0 0.02 예, 뭐 그거. 예. 예, 그게 아마 뭔지 모르시죠? 알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네. 모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여기까지 네.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네, 책, 네. 재밌는 책, 흥미로운 책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네.